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 문제. 다음 보기와 사진을 보고 식물 병해충의 이름을 쓰시오. 해충명인데요. 이거는 좀 정보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벼룩처럼 잘 뛴다. 그렇게 요거 갖고 특징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티나무, 벼룩 바구미. 이렇게 요 곤충명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참, 요 사진 보고 그러니까 해충명을 쓰기가 조금 뭐해요. 사실은 이거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특징을 좀 보기에서 잘 주었으면 좋을 뻔 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동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동정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좀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대기 오염. 그래서 이 대기 오염도 간간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대기 오염에 관한 거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탄화수소, 오존, 이산화질소가 화합하여 이거 판이거든요. 판.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는데요. 생성된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탄화수소와 질소 화합물이 자외선을 받아 광화학 반응이거든요.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판은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질소 화합물, 불화수소, 염화가스 등에 의한 pH 5.5 이하인 강우를 말한다. 요거는 이제 요거 2번은요. 2번은 산성비잖아요. 여기 보면 황산, 질산, 불화수소, 염화수소, 염산이잖아요. 의해 pH가 주어졌잖아요. 그런 경우를 산성비라고 한다. 근데 산성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자동차 대기 산화물, 뭐 질소 화합물이니 화합물이니 염화수소 같은 데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성에 의한 피해는 많이 여러 번 반복을 했었죠. 산성 피해, 산성 물질에 의한 피해. 그래서 토양도 산성화시키고 잎도 산성 물질에 의해서 장애를 입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기 오염 물질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간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3번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가지치기. 되게 이제 겨울에 많이 하는데요. 여름 전정도 하고 가을 전정도 하고 사실은 합니다. 근데 언제가 제일 좋으냐 봤을 때 이제 휴면기 때 그때 가지치기를 해야 상처 치유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요 부분은 뺐으면 좋을 뻔했어요. 요거를 좀 왜냐면은 휴면 상태 아니라 우리가 과수하시는 분들은 뭐 겨울에도 전정을 하지만 여름 전정도 하고 가을 전정도 하고 다 합니다. 전정이 되는 게 가지치기인데요. 같이 하니까 요 문제는 좀 저 같으면 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휴면 상태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요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봄에 꽃이 피잖아요. 봄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봄에 꽃이 핀다. 그러면은 봄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작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봄에 이제 뿌리에서 흡수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잖아요. 보통 3월 말 정도에서 피는데요. 그때는 이제 요 작년에 만들어진 요 애가에서 꽃이 피잖아요. 꽃이 먼저 피고 그다음에 뭐 잎도 피는데 요거는 작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가을까지 여기 몸에다가 뿌리나 요 줄기 이런 부분에 영양분을 축적하거든요. 영양분을 축적해서 봄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나무들은 봄에 꽃이 피는 것들은 이미 작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것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가지를 너무 많이 자르면 어떨까요? 영양분을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몸살을 앓거든요. 스트레스를요. 예. 그리고 그 얘네를 잘못 자르면요. 거기 이제 병용균 침투가 해요. 예. 그런 거 많으니까 가지치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어느 때가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에는 휴면 상태라고 했는데 휴면 상태면 대부분 이제 겨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정답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지 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 잘라야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명칭을 좀 알아봅시다. 나무 가지치기 할 때 가지를 아무 데나 막 잘라시더라고요, 보면은. 보면 어떨 때는 저 입장에서 분노를 느껴요. 나무를 왜 저렇게 자르나, 이렇게 그 이론도 없이. 이론이 있거든요. 식물도 이래서 상처가 나면요, 자기를 치유해요. 치유.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뭘로? 병원균으로부터. 그러면 보호하려면 어때요? 그 자른 부분이 세포 분열이 왕성해가지고 자른 부분을 덮어버려요, 얘네들이요. 예. 여러분, 옹기 같은, 나무 보다 보면 옹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얘네들이 그 상처 치유가 돼서 덮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 데나 막 잘라버린다고요. 요 사진을 볼게요. 여기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러면 병용균이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침투. 그럼 얘가 상처 치유가 되나요, 스스로? 스스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피융기선이라고 있죠? 요 부분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가지기지라고 해요, 지룡. 가지기지라고 해도 되고요, 지룡이라고 해도 돼요. 요 부분이 세포 분열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세포 분열이 잘 되고요. 그 흔한 말로 이제 황산화 물질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요 부분을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잘라 줘야 되는데 막 이런데 막 잘라. 그리고 잘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 도포제 같은 거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병균 침투가 많이 해.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요 부분은 조금 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식물 나무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요.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이 자라면서 생장을 하면서 잉여물이 생겨요. 잉여물이 생기는데 이 잉여물들이 곤충이나 사람이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서로 작물 생육에 좀 이렇게 좀 서로 뭐라 그럴까 해작용을 한다 그럴까 그런 게 많아서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야 통풍도 잘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병용균 침입도 없고 식물체가 좀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는 이제 적당히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 자르는 부위는 요 부분이라는 거, 지피융기선하고 요 가지기시라고 하는데 요거 지룡이라고 하거든요. 지룡을 경계해서 잘라 주셔야 된다는 거. 요 바짝 자르시면 안 돼요. 바짝 자르시는 분들이 많아. 현장 가면은.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꼭 여기서 요 부분을 경계해서 잘라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계속 알아두세요. 그냥 보겠습니다. 요 가지깃을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가지깃이라고 하거든요. 지룡이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밑에 생기는 불룩한 조직으로서 목질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 있죠? 보호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 제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잘못 자르면 거기 바짝 잘라버리면요. 가지깃이 없으니까 이게 하중에서 전부 다, 나중에 가지치기 할 때 요 부분을 잠깐 볼까요? 요 자르는 부분도 여기를 그냥 먼저 이만큼 잘라준단 말이에요. 여기를 먼저 자르고요. 여기를 먼저 자른 다음에 여기를 자르셔야 돼요. 1차로 먼저 절단하고 2차로 절단하고
여기를 먼저 잘라보면 잘못하면은 여기 중간쯤 할 때 여기 가지깃이 찢어진다고 여기가 찢어진다고요. 그럼 여기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1차 절단하고 2차 절단하고 예.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가지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 때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번 농약을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로 구분하시오. 네.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이프로디온 이거 살균제인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저는 공부할 때 살충제만 했어요. 살충제 먼저 하고요. 살충제에서 나와서 아니다 그러면은 답을 그냥 찍어서 2번으로 찍을 때가 살균제 찍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찍는 게 이제 제초제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이프로디온은 요거는 이제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네, 어떻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 내동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랬죠? 요거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적으로 출제. 그래서 요 내용을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요 내용. 그 내용을 전부 다 보겠습니다. 내동성이 강한 작물의 생리적 요인이에요. 생리적. 요거 뭐 형태적 요인도 있고 생리적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리적 요인.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크면 내동성이 증가한다. 원형질의 점도가 낮고 연도가 높은 것이 내동성이 크다. 원형질에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내동성이 커진다. 지유, 지방하고 기름하고 함량이 높은 것이 내동성이 크다. 당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크다. 요 부분은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요 부분만 그렇게 좀 전분 함량하고 내동성하고는 반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 유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당분 함량하고 전분 함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좀 보시고요. 요 풍해 대책은 계속 나오죠. 풍해 대책. 왜 풍해 대책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작물의 풍해 대책 세 가지를 쓰시오. 풍해, 바람에 의한 피해죠. 바람에 의한 피해 대책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뭐든지 품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품종. 무조건. 그냥 품종. 내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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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풍성 작물 선택. 그 다음에 내도복성. 또 같은 품종 선택인데요. 잘 안 넘어지는 품종. 키가 작거나, 굵기가 굵거나 그런 품종들 있지 않습니까? 내도복성 품종. 그 다음에 관계 담수 조치. 논이 있다 그러면은 벼가 쓰러지지 말라고 여기다 물을 주면은 여기 지지 역할 좀 하겠죠. 물들이. 그래서 관계 담수 조치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징. 간혹 그러잖아요. 병징하고 표징하고 자꾸 헷갈려. 그냥 병징은 모기에 물렸을 때 붓는 걸 병징이고 모기가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요. 병징이 어떤 거냐. 이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돼요. 입에 색소가 파괴되고 결핍되어 색이 부분적으로 변하는 현상. 얼룩. 그 다음에 광량 부족으로 줄기가 과다 신장하여 길어지고 연하고 노랗게 자라는 현상. 웃자람.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얼룩. 그 다음에 여기는 웃자람. 요거 계속 이런 병증 같은 경우는 그 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 읽어서 머릿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돼요. 그건 어렵질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 병증.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18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거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보기는 곤충의 기생에서 번식하는 곤충 병원성 곰팡이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의 곰팡이 이름을 괄호하여 쓰시오. 왜냐면 이게 생물적 방제에 관계가 되고요. 생물적 방제를 해야 환경에 부하가 적고 생태계 안전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생물적 방제에 관해서는 출제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생물적 방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라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각종 곤충에 침입하여 표면에 흰색의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죽인다. 이게 이제 백광균이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흰색이면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시고 유추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곤충에 침입하여 표면을 분생포자와 균세로 뒤덮은 후 초록빛을 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광균. 네. 이렇게 유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힌트가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유추해서, 아, 이거였구나, 이거 있구나. 이런 거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백광균하고 녹광균이요. 백광균. 동충하촉과 사상균의 하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흰색의 분생포자를 형성하며 곤충 몸의 기생에서 번식하는 곤충병원성 곰팡이이다. 그게 백광균이고요. 녹광균. 독소를 분비하고 곤충에 감염 시 마비 증세가 나타나며 며칠 이내에 주변의 같은 곤충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병원균이다. 녹광균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생물학적 방제니까요. 이런 걸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작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평유법. 여기 읽어보시면 그냥 휴가 일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일항. 여기 이제 보면 일항이 있고 여기 고랑이 있고 일항. 여기 일항이라고 그러고 여기 고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항을 얘기해요. 근데 일항이 평평하다. 그럼 평평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평평한 거. 그거 평유법이요. 그 다음에 휴리구파법은 휴가 이제 일항이라 했잖아요. 구는 이제 고랑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일항이 있고 고랑이 있고 그러면 고랑에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알면은 금방 푸는 문제인데요. 평유법. 일항을 평평하게 하여 일항과 고랑의 높이가 같게 한다. 건조해와 습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평유법이라 하고요. 휴리구파법. 요게 휴자는 일항인 뜻이고 구는 고랑인 뜻이잖아요.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종자를 파종하는 방식. 휴리구파법. 대개 이제 나오면 휴리휴파법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휴리휴파법이 몇 번 출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리구파법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아는 사람은 휴리휴파법도 알겠다 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성유법이 나왔었죠. 그러면 평유법이 나오고 관련지어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20번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 같아요. 동상에. 되게 이제 추운 날씨가 추워지고 얼음이 얼면 어때요? 세포도 부피도 늘어나지만 얼음의 끝이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운 게 세포를 찔러 가지고요. 세포의 원형질이 파괴돼 가지고 식물이 죽거나 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지 않게 해야 되겠죠.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지에다가 물을 뿌려갖고 가지를 얼려버리면은 얼음 밑에는 영도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얼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는 얼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동상의 응급대책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소출하라 그랬는데요. 관계법. 저녁에 충분히 관계하면 물이 가진 열이 가해지고 지중률을 빨아올려 수증기가 지열의 발산을 막아서 약한 서리를 막는 방법. 이게 관계법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관련법. 관련법은 이제 그야말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연기를 내는 거 아니에요?
불을 피운 후 젖은 풀이나 가마니를 덮어서 수증기를 많이 함유한 연기를 발산시키면 열이 더해지고 수증기가 지열의 발산을 경감시켜 2도씨 정도 온도가 상승하여 서리를 막는 방법이다. 그 발연법. 그 다음에 살수 빙결법. 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이론상의 얘기예요. 전부 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하려면요. 과수원이고 뭐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하수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 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고요. 또 발연법.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 지르면 큰일 나잖아요. 과수원이고 뭐고 우리가 불을 피운다. 화재 신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부분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예. 이거 살수 결빙도 하려면은 지하수 그 파이프가 대공을 뚫어야 돼요. 물이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물이 열 때 1g당 80칼로리의 잡열이 발생하는데 스프링클러에 의하여 저온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살수한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과수원 예를 들어서 뭐 1000평이면 1000평, 2000평, 2000평 그 물을 한꺼번에 계속 뿜어낼 수 있는 지하수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식물체 표면에 결빙을 지속시키면 식물체 기온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7, 8도 정도라면 0도씨를 유지하여 열었으니까 0도씨 유지하겠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하면 가장 균일하고 가장 큰 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잘하면 그러죠. 그런데 그만한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전에 송풍법도 있고 그런데 송풍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요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기 시설을 해서 송풍기 달고 거기 히터 달고 그 전력이 그거 때문에 전력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살수 결빙법이나 발연법이나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화재 불 피우면 큰일 나잖아요. 과수원에 불 피우면 이것도 힘든 거고 살수 결빙법도 지하수에서 물을 그만큼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 넓은 면적을 밤새도록 물을 줄 수 있는 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 같아요. 이론적인 얘기.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실제 농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 방법 이론은 알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기가 농가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농가에서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 좀 농사 짓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렵게 나온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새로운 문제가 좀 추가되는 게 있고 또 나왔던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범위가 확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